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9월 13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를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도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입니다. 생존 우선순위는 소리내어 읽어서 이해해보는 시간이기도 하겠습니다. 상권 분립엔 서열이 있다. 이 대통령 인식대로 한다면 선출 독재. 제가 있다라고 변경을 했습니다. 원래 기사 제목은 상권 분립엔 서열이 없다. 이 대통령 인식대로 한다면 선출 독재. 이게 뭔 얘기인가 헷갈려가지고 했는데 다른 뉴스 제목에는 서열이 있다라고 또 한 게 있습니다. 어쨌든 서열이 있다라고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노석저, 김형원, 김나영 세 기자가 9월 13일 날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여러 그 교수들을 취재하냐고 3명이나 달라붙은 모양이네요. 전문가들 권력 서열 발언 비판. 이재명 탄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했던 권력의 서열이 있다 발언이 논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 아니라면서 국회 같은 직접 선출 권력이 간접 선출 권력인 사법부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송호근 한림대 석자 교수는 12일 본지에 선출 권력이 우선이라는 것은 상권 분립이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 선출됐다고 권력을 자의적으로 무한정 행사하면 선출 독재가 되는 것.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은 물론 다른 어느 법률에도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보다 우선한다는 규정은 없다. 그럼에도 권력 서열을 나눈 것은 대단히 위험한 위헌적 발상.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선출 권력이 우위라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입법부가 만든 법률에 대해 위헌 법률 심판을 하고 선출된 대통령까지 탄핵 심판하는 것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법의 지배를 무시한 발상. 이 칸은 이번에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사법부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 전직 대법관은 법의 지배에서 법은 헌법 정신을 말하는 것,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법이라야 진정한 법이 아니라면 진정한 법의 지배가 아니다. 이런 취지에 있고 지금 민주당이 발의하는 각종 법안에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했다. 나치 더불어민주당이 되었다고 제가 그 더불어민주당을 나치라고 앞에 수식어를 요즘 붙이고 있습니다. 차지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부를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도록 한 것은 사법부가 열등해서가 아니라 국회의 축소판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 김영수 교수는 정치인들이 자의적으로 권력 구조를 해석하지 못하게 만든 게 바로 헌법이라면서 민주주의 국가들은 헌법에 대해 최종적인 해석권을 사법부,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에 둔다. 다만 헌법재판소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발언의 요지는 국가의 주요 정책을 둘러싼 분쟁이 죄다 사법부로 가서 사법부가 다 결정하는 게 맞느냐는 것에 있는 것 같다. 그런 불만은 행정권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가지는 것 아니겠느냐고 또 옹호 발언하는 것도 취재는 하기는 했네요. 어쨌든 제가 오래전부터 이렇게 그 상권 분립을 비유를 했는데 지금 사법부를 크기를 제가 좀 줄여서 표현했습니다. 상권 분립에는 세 개가 겹치는 곳이 자정장치. 자정장치는 세 개가 상대적 크기가 비슷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한국이 대표적으로 실패한 국가다. 선관위도 자정장치 실패, 입법과 사법이 너무 왼쪽으로 가놓고서는 가만히 있는 것을 극울하고 공격을 하고 있는 모양새이기도 하죠. 자정장치 용어는 넥서스에서 제가 배웠습니다. 또 하나, 상권분립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민주국가에서는 제4의 권력인 언론이 있습니다. 이 언론의 크기가 상대적 크기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방통위원장까지 강제로 그 사직을 시키려는 그런 것도 있고요. 이 관계가, 이 언론과의 관계가 민주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팩터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은 직접 선출이든 시험 보고 선출되든 그것이 역할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상대적 크기가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관위부터 이미 쭈그러든 것, 오염된 것 아니냐. 그리고 통치와 법치부터 구분하라 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통치 행위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통치 행위와 법치 행위를 헷갈려 가지고 죄를 졌느니 안 졌느니 내란죄니 뭐 이런 거로 뒤집어 써 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법을 배운 이칸도 그 사법고시 합격한 출신인데 통치 행위와 법치 행위부터 좀 식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다른 기회에 또 좀 다루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미국 한국 비자 제대로 받아라. 한미관계 다시 시험대. 정목희 기자가 헤럴드 경제에서 9월 12일 날 보도했습니다. 너튼이 관광비자 입국시킨 현대차 책임. 옛 방식 안 돼. 비자 문제 있으면 전화해라. 미국이 한 대미 투자 수익 90% 차지해야 무역협정 조속한 타결 요구 고강도 압박. 이민이든 근로자든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더 이상 규칙을 어길 수 없다. 일본은 서명했다. 무역협의 미 요구대로 수용을 위협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날 CNBC 인터뷰에서 한국은 이 대통령이 워싱턴에 왔을 때 서명하지 않았다. 일본은 서명했다며 한국을 직접 겨냥했다. 이어 한국은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선택지는 명확하다고 압박했다. 너튼이 미 상무 한국 무역합의 서명하거나 관세 내야라고 또 다른 뉴스는 김난영, 문혜성 두 기자가 뉴시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양자택일 문제 일본도 합의문 서명했는데 왜 한국은 버티냐?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쳤다. 이런 얘기입니까? 비자 문제, 미 입국, 미국인 교육, 본국 귀국, ABC 원칙을 제시했다. 미국, 한국 3,500억 달러 투자본도 교착 상태라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아주 그 시점에 9월 9일 날 그 김영봉 국가정책국장이 우리가 한국의 저항이라고 제가 소소하게 좀 소소한 저항이 같지요. 뭐 대단한 저항이겠습니까? 이런 사건이 또 있었죠. 우리는 달러로 낼 수는 없다. 정부 지급 보증 정도로 허겄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요구하는 거는 돈 내놔라 이런 얘기겠죠. 90%는 자기네들이 이익을 가져가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아니고 그 멕시코 산적 그 페르나토 산초라고 제가 뭐 여러 번 그렇게 느낄 때도 있긴 있습니다. 미 상무 중부총리 내주 스페인서 무역회담 경제안보회의 서혜림 기자가 연합뉴스에서 보도했습니다. 무역전쟁 촉발 뒤 네 번째 고위급 회담 틱톡 자금 세탁 문제도 의제 트럼프 미중 기술전쟁 핵심 요직서 중매파 지명 철회
빨간 글씨만 제가 강조한 것만 읽겠습니다. 마약 카르텔이 자금 세탁에 중국계 세력이 연계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며 랜던 하이드 미 상무부 수출행정 담당 차관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트럼프가 철회했다. 이 사람이 좀 보수적이다 해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좀 부드럽게 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겠습니다. 이 밑에 있는 거지만은 중국에 보다 유화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뜻을 시사하는지 궁금증을 낳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나라와 핵심 나라들과 EU 등 관세 무역 협정들을 맺으면서 지속적으로 세 차례나 중국하고는 관세 전쟁을 연기 11월 10일까지 되는데 그 후로 어떻게 될지 두고 보자고요. 왜 연기를 계속 해주고 있는지 그 속내를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최대 발전사 미 알래스카 LNG 구매 의향서 서명 본격 검토. 권영미 기자가 뉴스1에서 9월 11일 날 보도했던 내용입니다. 알래스카주의 그 LNG 가스 개발에 일본의 제라가 10일 서명했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일본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얘기겠죠. 제라는 연간 약 3,600만 톤의 LNG를 취급하고 있으며 조달처의 절반 정도를 호주에서 이제까지 가져왔는데 제라는 올해 들어 연 550만 톤분의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산 LNG 계약을 결정하는 등 공급처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무역 상사들도 이미 미국의 세일가스를 많이 들여오고 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만 알래스카에 투자하느냐? 포스코 인터내셔널 미 알래스카 LNG 사업 검토 한 기업 중 처음 손지연 기자가 서울신문에서 9월 12일 날 보도했습니다. 20년 동안 연 100만 톤 LNG 공급받아 1300km 송유관 건설의 포스코 철강 사용도 논의 중이다. 이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10여 년 전 엑슨모빌 등 미국 에너지 기업들이 참여했으나 막대한 비용 등의 이유로 중단됐다가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다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LNG 가스 전용 수송전인 HL 포튜나라고 그러는데 HL이 뭐의 약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을 또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미얀마 가스전 사업도 지금 하고 있죠. 비싸서 밥도 못 먹겠네. 42년 만에 22만 원 뚫은 쌀 한 가마. 이송열 기자가 한국경제에서 9월 12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일본 쌀값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냥 그래도 안심이 됩니다.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최근에 일본 쌀값 오른 거에 대해서도 많이 저도 다뤘습니다만은 한국이 백미 20kg 기준에서 5만 원대에서 6만 원, 고급 쌀은 6만 원대, 그 다음에 이제 일반미는 5만 원대, 일본은 20kg 기준에서 앵화로 15,000엔에서 2만 엔이나 한다. 그러면은 요거 맥시멈으로 그러면은 그냥 한 18만 원 정도 될 것 같네요. 2만 엔이면은. 그러면 우리나라의 3배 정도 일본이 쌀값이 비싸다. 그러니까 월급도 적게 받으면서 쌀을 또 일본인들이 많이 먹는데 우리나라 나름대로 농식품부가 양곡 관리를 나름대로 그래도 잘 하고 있다.
라고 인정은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음식값이나 이런 게 이제 그 뭐 라면값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은 유사하다 그래도 식당에서 먹는 거 등등 그러니까 일본은 남는 게 없는지 모르죠 식당에서. 그러니까 에, 우리나라도 뭐 음식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쌀값 기준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가 매우 싸다 이렇게 3배나 싸다 이렇게 말씀드리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군함 처음으로 표적 함정의 레일건 발사. 우리나라도 뭐 했다는 얘기를 전에 들어본 것 같은데 조셉 트레비틱이 더 워전에서 9월 10일 날 보도했습니다. 일본 획득기술 물류청 ATLA 아트라는 올해 초 테스트 배드 군함 JS 아스카에 탑재된 프로토타입 전자기 레일건을 테스트한 새로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아틀란은 또한 실제 목표 선박을 향해 선박 탑재 레일건을 성공적으로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주장. 일본은 상당한 기술적 장애물로 인해 가능성을 보였지만 2020년대 초 미 해군이 주목할 만한 기술인 레일건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시 TWG가 보도한 바와 같이 일본 해상 자유대 JMSDF 소속 6,200톤급 배수량을 가진 독특한 전용 실험 선박인 JS 아스카는 4월에 선미 비행 갑판에 설치된 포탑에서 레일건과 함께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아틀란은 2010년대 중반부터 레일건을 개발해 왔으며 육상 시설에서도 시험 발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이 기관과 JMSDF는 일본 군함에 통합될 수 있는 작전 무기를 개발하는 데 명확한 안목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발사되는 장면의 사진인 것 같습니다. 레일건이 포탄이 필요 없는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네요. 더 무서운 미래가 점쳐지죠. 미국은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 타이푼의 일본 배치로 러시아와 중국의 분노를 사고 있다. 비즈니스 인사이드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미 육군 중거리 능력 미사일 시스템 타이푼이 2025년 9월 미국, 일본, 미 해병대 이와쿠니 항공기지 이와쿠니 비행장에 배치된다. 타이푼은 지금까지 필리핀이나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연습해서 사용되어 왔다. 이 미사일 시스템의 배치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중국의 반발을 불러왔고 중국과 러시아는 일본으로의 배치를 비난하고 있다. 미 육군은 2025년 9월 미일 합동훈련 기간 중 자군의 강력한 신형 지상발사 미사일 시스템을 일본에 배치한다. 이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 타이푼은 타이푼이라는 게 우리말로 하면 태풍이죠. 육상이나 해상의 목표를 향해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트럭에 탑재된 타이푼 발사기는 수직 발사관에 미사일을 탑재하고 태평양 상의 함대나 중국 본토의 시설을 겨냥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갖고 있어 거듭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25년 9월에 행해지는 미 해병대와 일본의 육상 자위대에 의한 연차 훈련 리졸루트 드래곤으로 미 육군의 제3 멀티 도메인 태스크 포스가 히로시마현의 이와쿠니 해병대 항공기지에 타이푼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한다고 하고 있다. 이 일련의 움직임은 제1차 도널드 트럼프 정권 때 행해졌으며 러시아의 SSC-8/9M 729 미사일에 의한 조약 위반이 원인이었다. SSC-8/9M 729는 지상 발사용 중거리 순항 미사일로 미국과 유럽의 안보 위협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이 계약을 파기를 했었고 실효에 의해 그때까지 금지되었던 무기의 개발이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먼저 위반했다 그런 얘기네요.
1년 새 38% 폭등, 도쿄 아파트값, 외국인 투자 규제 예고. 황인찬 기자가 동아일보에서 9월 10일 보도했습니다. 불붙은 도쿄 부동산 시장, 장기 침체 벗어난 1아파트값 상승세, 도쿄 핵심지 폭등, 양극화 현상 뚜렷, 규제 완화 후 대형 재개발들 속도, 도시 매력 상승 외국인 투자 몰려, 내 집 마련 멀어진 서민들 불만 커지자 5년 전매 제한, 해외 투자 규제 거론, 월북 계약 건수 공개하며 매매 독려. 2020년 도쿄 올림픽 때 선수들 숙소로 쓰였던 하루미 플래그는 이후 분양과 임대를 거쳐 5천 채가 넘는 대단지로 바뀌었다. 일본은 대부분 대단지가 없고 한 동이나 두 동짜리 맨션 중심으로 맨션이라고 그러죠. 아파트라고 일본에서는 안 부르는 것 같습니다. 현지 부동산 중개인은 분양 후 5년도 안 됐지만 맨션 가격이 2배가 됐다면서 일본의 파워 커플, 고소득 맞벌이 가구뿐만 아니라 중국인을 비롯해 외국인들도 투자용으로 많이들 산다. 이래서 요 사진은 도쿄 주옥구 고층 빌딩이 있는 거기에 그 조그만 소폭의 그 강이 흐르는 게 있는 모양이죠. 자전거를 일본 주부들은 좀 많이 타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가보면은 자전거로 많이들 움직이더라고요. 아베 규제 이후 투자 몰리는 도쿄. 도쿄 일극 현상은 어제 일에 오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일본 안팎에서 최근 집값 급등이 배경에는 외국인 효과가 꼽힌다. 일본 정부 차원의 명확한 실태 조사는 아직 없지만 도쿄 부동산 구매자 가운데 상당수는 중국인이며 한국인 투자자도 적지 않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실제 일부 부동산 회사들은 한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약 250만 원의 2박 3일 일정의 부동산 임장 패키지를 진행하고 있다. 제가 일본에 처음 갔을 때 그게 거의 뭐 한 15년 전? 처음이 아니고 한 비즈니스로 간 적은 있지만 사적으로 갔을 때 한 15년 넘었죠. 그렇게 됐는데 그 일반 그 맨션 말고 일반 주택 그 2층짜리 양옥 같은 거 그때 물어봤어도 엄청 싸가지고 사고 싶다 하는 뭐 사면 뭐합니까? 어쨌든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도쿄 뭐 잠깐 이렇다는 얘기고 외국인 매매의 추가 세금도 검토하겠다. 야당인 국민민주당은 매매 후에도 입주하지 않은 집의 빈집세를 매기는 것을 추진 중이고 일본 포스트를 앞세운 참정당은 외국인이 부동산을 살 경우 추가 세금을 부담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들 두 당은 외국인 부동산 규제 공약 등으로 지난 참의원 선거에서 동반약진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23국 맨션 평균 가격 추이가 2024년만 해도 7,551만 행이었는데 이게 거의 더블이 돼버렸네요. 1억 477만 행이 됐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중국인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규제해야 하는 이유는 중국은 외국과 사유재산 상호주의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객관적인 명분을 중국인들은 사는데 우리는 중국을 사가지고 사유재산 인정 못 받잖아요. 공산주의니까. 그러니까 체제가 다른데 그걸 어떻게 인정해 주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부동산 가격 오르는데 폭등을 하는데 뭐 비싸게도 막 사들이고 그런 데니까 저간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본도 너무 집값이 뛰면은 골치 아프겠죠. 한국 안 가. 구금 317명 중 미국에 남은 한 명 알고 보니 임정환 문화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남은 1명 남성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의 소송 결과에 따라 다른 구금자들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여지가 있다. 이 남성은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알려졌다. 체포된 한국인 대부분이 전자여행허가 ESTA 또는 단기 상영 B1 비자 소지자인 것과 다른 점이다. 이 남성은 가족이 미국에 있어 자진 출국의 이점도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자진 출국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합법적인 신분으로 허용된 범인의 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의 무리한 단속으로 피해를 봤다면 미국 정부를 상대로 불법 체포와 구금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 이렇게 이제 죄인 취급받으면서 그 차에 팔을 짚고 등을 돌려서 형사 피의자들을 체포할 때 방식으로 추모를 당했죠. 잠깐 좀 쉬는 거로 했습니다. 조선왕의 옥자가 부럽지 않은 20년 된 소파를 버리고 안주인이 새로 들인 1인 침대 겸 소파 앞 탁자는 수직 상승 및 하강도 돼가지고 식탁으로도 쓰고도 되고 그 다음에 업무용 이 탁자로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부부 식탁으로도 순색이 없겠다. 이 뒤에 제가 요거는 사진 찍고서 1월 얼봉도를 갖다 붙였는데요. 1월 얼봉도를 구해서 벽에 붙이면 조선왕의 옥자가 부럽지 않은 듯하다. 안주인의 전용 집무실이나 마찬가지다. 사업가 사고방식의 트럼프, 그리고 재무장관과 상무장관 모두 사업가 출신들인데 그들의 사고방식을 한국의 운동권 출신 나부레기 정치인들이 과연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는가 의문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또한 장사 경험이 없는 경제 관료들도 매 한 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 모욕감만을 내세우고 게 되죠. 저도 장사를 해보게 아니고 그냥 일반 관리직 월급쟁이 출신이기 때문에 이문을 남긴다는 그거에 대한 그 사고방식 뼈저리게 경험을 못 해봐가지고 영업부 출신들은 혹시 나와서 성공할 확률도 있지만은 도저히 뭐 해가지고 뭐 해본다고 돈만 날리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건 그렇고 어쨌든 지금 트럼프 트형도 부동산 업자 이 장사치 출신이고 재무장관도 돈 금융계 출신이라고 그러고 돈 장사 상무장관도 역시 뭔가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하고 상대가 되겠냐. 사고방식을, 그쪽 사고방식을 이해를 못하는데 그것이 이제 좀 비유가 지금 요즘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나눠서 저장해야 될 것 같은데요.